제1장 평양의 불꽃 창살을 찍고 피어난 하늘의 연인. 1919년의 평양은 그야말로 불장판이었다. 19살 기옥이 그 뜨거운 불길 한복판에 뛰어든 것은 누가 시켜서 한 노릇이 아니었다. 그저 속에 든 기운이 워낙에 팔팔하여 태극기를 찍어내고 독립신문을 뿌리는 일쯤은 해야 비로소 숨통이 트였을 뿐이다. 그러다 결국 일제의 그물망에 걸려들어 평양 감옥 독방에 처박혔을 때 기옥은 비로소 깨달았다. 아, 이놈의 세상은 땅 위에서 발버둥 치는 자들에겐 한없이 비좁고 비릿한 곳이구나 하는 사실을. 취조실의 공기는 고춧가루 냄새와 피비린내로 절여져 있었다. 순사놈들이 기옥의 가냘픈 어깨를 짓누르며 동지들이 어디 숨었느냐고 닥달할 때마다 기옥은 비명 대신 헛웃음을 삼켰다. 고통이 뼈마디를 훑고 지나가는 찰나 그녀의 시선은 늘 비스듬히 뚫린 높은 창에 머물렀다. 거기엔 햇볕에 바랜 듯한 푸른 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다. 바로 하늘이었다. 감옥 안의 시간은 썩은 물처럼 고여 있었지만 그 창살 너머의 하늘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구름은 제멋대로 모양을 바꾸며 국경을 넘나들었고 바람은 순사의 검문도 없이 담장을 훌쩍 넘어 기옥의 뺨을 스쳤다. 어느 날 오후 고문 후유증으로 까무러치듯 누워있던 기옥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은빛 날개를 가진 기계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게 아닌가. 당시 사람들은 그걸 비행기라 불렀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 쇳덩이를 보며 입을 벌리고 구경이나 했겠지만 독방의 기옥은 그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전율을 느꼈다. 저것이다. 저 높은 곳에는 외놈의 순사도 쇠창살도 고문실도 없구나. 저 은빛 날개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이 더러운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비웃어줄 수 있겠구나. 그것은 단순한 탈출 욕구가 아니었다. 지상의 모욕을 견뎌내는 가장 우아하고도 강렬한 폭수. 바로 하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기옥은 매일 아침 창살로 비쳐드는 빛의 줄기를 붙잡고 기도하듯 다짐했다. 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날 나는 땅을 딛고 걷는 대신 하늘을 날아오르는 존재가 되겠노라고. 순사들이 그녀의 발톱을 뽑으려 들 때도 기옥은 속으로 비행운을 그렸다. 그들에게 기옥은 그저 꺾어야 할 가녀린 꽃이었겠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대기를 뚫고 올라갈 태풍을 품고 있었다. 매질 소리가 난무하는 어둠 속에서 기옥은 홀로 가장 찬란하고 푸른 꿈을 조제했다. 훗날 사람들이 그녀를 최초의 비행사라 칭송할 때 기옥은 아마 그 평양 감옥의 창살을 떠올렸을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꿈꿨던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집념. 그것은 살기가 가득한 암살자의 칼날보다 서늘했고 만개한 꽃보다 강렬했다. 추록하는 날 기옥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감옥 문을 나섰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만주를 넘어 대륙을 가로지르는 푸른 하늘이 통째로 들어차 있었다. 그것은 조선의 딸 권기옥이 세상에 내놓은 가장 장엄한 비상의 서막이었다. 제1장내 비행기에 폭탄을 실어다오 은빛 날개에 얹은 지독한 연애 편지. 평양 감옥의 눅눅한 이끼 냄새를 털어내고 나온 기옥의 발치에는 여전히 식민지 땅의 비릿한 흙먼지가 서성거렸다. 하지만 이 처자의 고개는 이미 구름이 3만 피트 상공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계집애가 죽다 살아났으면 조용히 안방에서 바느질이나 배울 것이지라며 혀를 차는 소리는 기옥의 귓가엔 그저 여름날 매미 우는 소리보다 못했다. 그녀는 멸치잡이 배의 비린내와 파도에 섞여 상하이로 건너갔다. 그곳엔 나라를 되찾겠노라 모여 앉아 수염을 베베 꼬던 임시정부의 백전노장들이 있었다. 기옥은 그 칙칙한 영감님들이 모인 방의 문을 거침없이 열고 들어서며 마치 점심 메뉴라도 주문하듯 툭 한마디를 던졌다. 어르신들, 저를 저 위로 좀 올려 보내주셔야겠습니다. 노투사들이 돋보기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기옥은 보란듯이 손가락을 들어 천장을 뚫을 기세로 하늘을 가리켰다. 비행기 조종석 말입니다. 그 은빛 기계에 저를 태워주시면 제가 조선 총독부 지붕 위에 아주 근사하고 묵직한 선물 하나를 택배로 붙이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청원보다 뜨겁고 결투장보다 서늘한 제안이었다. 당시 임정 살림이야 뻔하지 않은가. 독립군 장화 한 켤레 맞추려 해도 주머니를 대여섯 번은 털어야 하던 판국의 비행기라니 조종사라니. 이건 마치 집신 신고 걷는 사람에게 구름 타는 법을 가르치라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기옥의 눈빛은 농담 한 점 섞이지 않은 진국이었다. 결국 그녀는 노투사들이 써준 그 시반 먹물 반인 추천서를 품고 중국 남서부 끝자락 운남 육군 항공학교로 향했다. 그곳은 사나이들의 땀 냄새와 기름때가 쩔쩔 끓는 거친 바닥이었다. 학교장 단계유는 기옥을 보자마자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여자가 비행기를 몰겠다고? 이건 비단 보자기에 자수 놓는 일이 아니야. 처자. 하늘엔 순사가 없지만 대신 자비도 없거든. 엔진만 꺼지면 그대로 황천길 급행열차란 말일세. 기옥은 눈 하나 깜빡 않고 단계요 장군의 길목을 딱 막아섰다. 그러고는 마치 어제 본 이웃집 아재한테 쌀 한 대박 빌리는 투로, 그러나 뼈가 30마디는 들어있는 목소리로 쏘아 붙였다. 장군님, 하늘이 언제부터 사내들 전용 놀이터였답니까? 비행기 모는데 팔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심장이 필요한 법입니다. 제 가슴 속엔 조선 팔도를 다 태워 먹고도 남을 불덩이가 들었는데 이 정도 화력이면 비행기 엔진 하나 돌리는 건 껌 씹는 일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그 능청스럽고도 서슬퍼런 기계에 장군은 혀를 내둘렀다. 결국 여성 입학 불가라는 철옹성 같던 교칙은 기옥의 그 지독한 배짱 앞에 종이장처럼 찢어졌다. 그렇게 그녀는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치마 입은 생도, 물론 훈련할 땐 남자 조종복을 껴입었지만 조종석에 올랐다. 훈련은 고문의 연장선이었다. 당시 비행기라는 게 요즘처럼 매끄러운 쇠붙이가 아니었다. 나무로 뼈대를 짜고 광목천을 씌운 뒤 악교를 발라 굳힌 말하자면 하늘 나는 연에 엔진 하나 달아놓은 꼴이었다. 공중에서 엔진이 쿨럭거리면 그대로 추락사요. 바람이 조금만 고약하게 불어도 날개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박살나는 아슬아슬한 유이였다. 남자 생도들이 낄낄거리며 저 조선 처자 언제쯤 울면서 보찜 쌀까? 내기를 걸었지만 기옥은 조종석에 앉아 그저 싱긋 웃었다. 그녀에게 조종관은 단순한 쇠막대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제의 정수리를 겨누는 창끝이었고 빼앗긴 들판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다 내 땅이다. 소리칠 수 있는 신령한 지팡이였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솟구치는 순간 기옥은 비로소 완성된 자유를 맛보았다. 발 아래 펼쳐진 대지는 장난감처럼 작아졌고 자신을 가뒀던 감옥의 창살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먼지가 되었다. 공중에서 기체를 제비처럼 뒤집고 수직으로 내리꽂으며 기계를 길들였다. 교관들이 너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으냐고 물으면 기옥은 대답했다. 죽음요? 저는 매일 아침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상을 합니다. 다만 혼자 가기는 심심하니 내 비행기에 아주 묵직한 폭탄 몇 덩이만 실어주십시오. 서울 남산에 눌러앉은 그 시커먼 총독부 놈들이랑 구름 위에서 차 한 잔 나누고 싶으니까요. 그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근사한 방식으로 세상의 불의를 꾸짖겠다는 권기옥만의 장엄한 연애 편지였다. 그녀의 비행복에는 기름때와 땀 냄새가 절어 있었지만 그 위로 쏟아지는 태양빛은 세상 그 어떤 비단 옷보다 번쩍거렸다. 이제 그녀는 평양에 이름 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조선 총독부를 수직으로 내려칠 가장 우아한 불꽃, 하늘이 낙점한 연인 권기옥의 피상은 그렇게 대륙의 바람을 찢으며 전설의 서문을 쓰고 있었다. 제3장 죽음을 비웃는 철의 여인 하늘 위에서 춘살풀이. 자, 이제 권기옥이 비행기 면허를 땄다 해서 세상이 조용해졌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난리법석의 시작이었다. 당시 중국 땅은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었으니 군벌들은 제각각 자기네가 대장이라며 치고받고 일본 놈들은 그 틈에 숟가락을 얹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기옥은 그 소용돌이 한복판 중국 공군이라는 거친 바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계급장은 대위. 하지만 말이 좋아 대위지. 당시 비행사란 목숨을 하늘에 저당 잡히고 하루하루를 외줄타기 하듯 사는 공중 고개사나 다름없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훈련인지 실전인지 구분도 안 가는 험악한 날씨에 기옥이 낡아빠진 비행기를 몰고 하늘로 솟구쳤을 때다. 이 기계라는 놈이 고약하게도 하늘 한복판에서 나 몰라라 하고 엔진을 뱉어버린 것이다. 프로펠러가 힘없이 멈춰서고 기체가 종이장처럼 흔들리며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밑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에고 저 조선 처자 이제 저 세상 구경 가겠구나 하며 눈을 감고 연부를 외웠다. 그런데 웬걸 기옥은 그 찰나에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질질 끌며 조종관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죽음이 코앞까지 마중을 나왔는데 그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다. 아이고 이놈의 기계가 임자 제대로 만났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총독부 지붕에 폭탄 떨어뜨릴 사람은 누가 남나? 비행기가 땅바닥에 처박히기 직전 그녀는 기적적으로 기술을 들어 올렸고 비행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진흙탕에 처참하게 처박혔다. 먼지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사람들이 시신이라도 수습하려 달려갔을 때 기옥은 피떡이 된 얼굴로 조종석에서 기어 나오며
툭툭 먼지를 털어냈다. 그러고는 넋이 나간 교관에게 씩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교관님, 비행기가 영 부실합니다. 다음번엔 이것보다 좀 더 질긴 놈으로 주십시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기옥에게 그 말은 너무 무거웠다. 그녀는 그저 하늘에 미친 여자였을 뿐이다. 일본군 비행기가 나타났다는 소문만 들리면 기옥은 팝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조종석으로 뛰어갔다. 남들 같으면 총알이 날아오면 머리를 숙이느라 바쁘겠지만 기옥은 오히려 기체를 뒤집고 회전하며 일본군 비행기의 꼬리를 물었다. 그녀에게 공중전은 살벌한 전쟁이 아니라 빼앗긴 들판에 울분을 푸는 한판의 살풀이였다. 기관총을 갈겨대며 구름 사이를 누빌 때 그녀의 눈에는 적기의 날개 대신 총독부의 붉은 벽돌담이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중국 공군에 아주 지독한 조선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나면 일단 피하고 발하라는 괴담 아닌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기옥은 죽음을 비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옆집 강아지 부르듯 편하게 대했다. 비행복 주머니에는 언제나 자결용 권총 한 자루와 태극기가 들어있었다. 떨어져 죽으면 하늘이 내 무덤이고 잡혀 죽으면 이 땅이 내 무덤이지 겁날 게 무엇냐. 그 서슬퍼런 배짱 앞에선 죽음조차 기가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가 하늘에 수놓은 비행호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나라 잃은 민족이 공중에 써내려간 가장 뜨거운 문장이었다. 그렇게 권기옥은 매일 아침 죽음과 입맞춤하며 하늘로 올랐다. 지상의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아, 저 여자가 날고 있는 저 푸른 하늘은 이제 더 이상 일본 놈들의 동무대가 아니로구나. 저 은빛 날개가 우리를 대신해 하늘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제사장 10년을 기다린 표적 총독부 지붕 위에 불벼락 택배를 예약하다. 권기옥의 가슴속엔 10년 묵은 체증보다 지독한 지도가 하나 들어있었다. 남들은 팔도강산 유람 지도를 품고 다닐 때 이 처자는 꿈속에서도 경성 한복판 남산 자락에 떡하니 버티고 앉은 조선 총독부 건물의 좌표를 그리고 또 그렸다. 중국 공군에서 대위 계급장을 달고 구름 위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기옥에게 비행기 조종이란 결국 그 좌표 위에 폭탄 한 덩이를 제대로 배달하기 위한 예행 연습에 불과했다. 1930년대 어느 날 기옥은 임시정부의 큰 어른들을 모셔놓고 또 한 번 기상천외한 작전을 설파한다. 이름하여 총독부 불바다 작전. 작전의 골자는 이랬다. 중국 공군의 비행기를 슬쩍 혹은 당당히 빌려 타고 서해를 건너 평양에 살짝 내려 연료를 채운 뒤 그대로 경성으로 날아가 총독부 대가리에 폭탄을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어르신들, 남산 소나무가 일제 놈들 때문에 숨이 막힌다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그놈들 지붕에 시원하게 구멍을 좀 내주고 오겠습니다. 말이 좋아 작전이지 이건 사실상 제 목숨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자폭 예고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기옥은 마치 장날에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듯 덤덤했다. 그녀에게 총독부는 반드시 허물어야 할 벽이었고 그 폭격은 나라 잃은 백성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단번에 씻어내줄 거대한 구판이었다. 실제로 기옥은 이 작전을 위해 비행 기종을 고르고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며 폭탄의 무게를 가늠했다. 그녀의 머릿속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미 총독부 건물이 수십 번도 더 가루가 되어 날아갔다. 일본 놈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벌벌 떨 때 그 위에서 나 기옥이 왔다 하고 사자후를 내지르는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원래 임자 마음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중국 내부의 군벌끼리 치고받는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비행기 조달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전설의 택배 작전은 실행 직전에 자꾸만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기옥이 누구던가. 비행기가 안 오면 기수라도 닫고 폭탄이 없으면 화약이라도 모으는 처자 아니던가. 그녀는 실망하는 기색도 없이 중국 공군 소속으로 전장을 누비며 일본군 비행기들을 사냥했다. 총독부 지붕은 나중에 부숴도 되지만 눈앞에 날아다니는 저 외놈 비행기들은 지금 안 잡으면 손해지. 기옥은 마치 밭에 도단한 잡초를 뽑는 농부의 심정으로 적기를 격추했다. 그녀가 조종관을 당기며 하늘을 휘저을 때마다 일본 조종사들은 저 미친 조선 여자가 또 나타났다 며 비명을 질렀다. 기옥에게 하늘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제의 정수리를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가장 높고 서늘한 심판대였다. 비록 역사라는 얄궂은 놈이 그녀에게 직접 총독부를 폭파할 기회는 주지 않았지만 기옥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일제에게는 머리 위를 떠다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늘에 오르며 가슴속 좌표에 찍힌 총독부를 향해 마음의 폭탄을 투하했다.
기다려라. 오늘은 구름에 가려 못 가지만 내일은 해가 뜨니 내가 반드시 너희의 그 오만한 지붕을 걷어내 주마. 그 지독한 연모하니 지독한 증오와 집념가 10년 넘게 식지 않고 끌어올랐으니 권기옥이라는 인물은 그 자체로 이미 일제의 심장을 관통한 가장 아름다운 탄환이었던 셈이다. 제5장 내 이름은 권기옥,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 지상으로 내려온 전설, 하늘의 뿌리가 되다. 자, 드디어 1945년이다. 일장기가 맥없이 내려가고 한반도 땅의 만세 소리가 진동할 때 기옥은 대륙의 하늘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십수년을 비행기 기름 냄새와 화약 연기 속에서 보낸 그녀였다. 남들은 보따리에 금은 보화를 싸들고 귀국할 궁리를 할 때 기옥의 보따리에는 낡은 비행 지도와 때 묻은 조종복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부수지 못한 못내 아쉬운 마음 한 조각이 들어있었다. 귀국한 권기옥의 앞날에는 비단길이 깔릴 법도 했다. 나 동아시아 최초의 여류 비행사요. 중국 공군 대위 출신이요 하고 목에 힘 좀 주고 다녔으면 웬만한 요직 하나쯤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터다. 하지만 기옥은 그 성격 어디 안 갔다. 화려한 예우보다는 다시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택했다. 왜냐? 그녀의 눈에는 해방된 조국의 하늘이 너무나 텅 비어 보였기 때문이다. 나라를 찾았다고 좋아만 했었으나 하늘을 지킬 날개가 없으면 다시 발밑이 위태로워지는 법인데 기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대한민국 공군의 젖줄 역할을 자처했다. 군복 입은 장정들이 여자가 뭘 아느냐며 쑥덕거릴 때 그녀는 조용히 중국 전장에서 겪은 실전 기록과 비행 이론을 내밀었다. 그 서슬퍼런 기록들 앞에서 사내들의 콧대는 단숨에 꺾였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눈앞에 이인자에 보이는 아주머니가 사실은 일본군 비행기를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리던 하늘의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산증인이자 보이지 않는 뿔이었다. 오늘날 우리 하늘을 가르는 F-15K나 KF-21의 조상격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엔 어김없이 기옥의 손때와 땀방울이 묻어있다. 사람들이 그녀를 공군의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하자 기옥은 그저 쑥스러운 듯 허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무슨, 그저 비행기가 좋아서 하늘에 미쳐 살던 늙은이일 뿐이지. 말년의 기옥은 서울의 한 낡은 집에서 지냈다. 전 재산은 이미 장학금으로 내놓아 주머니는 비었으되 마음만은 여전히 구름 위를 날았다. 가끔 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가르는 제트기의 비행운을 볼 때면 그녀의 눈동자엔 다시금 평양 감옥의 창살 너머를 보던 19 소녀의 불꽃이 일었다. 1988년 그녀가 87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세상은 한 명의 노병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었다. 일제가 그어놓은 땅의 경계를 비웃으며 가장 높은 곳에서 자유를 일궈냈던 거대한 날개 하나를 하늘로 돌려보낸 것이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낡은 태극기 한 장과 젊은 날의 비행기 사진 한 장이 남았다. 권기옥,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총독부를 노리는 암살자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 하늘을 지키는 모든 비행사의 심장 속에 흐르는 멈추지 않는 엔진 소리이자 영원한 비상의 약속이었다. 권기옥은 단순히 비행기를 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제가 그어놓은 물리적, 심리적 한계를 비웃으며 하늘을 찍고 올라간 혁명가였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조선인이 어떻게? 라는 세상의 모든 질문에 그녀는 조종관을 당기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의 굉음 속에는 100년 전 평양 감옥 창살 너머 구름을 보며 총독부 폭발을 꿈꿨던 한 소녀의 뜨거운 심장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